얘들아 안녕. 사회문화 8강 화폐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퇴근해가지고 편한 복장으로 머리만 좀 보호를 했어요. 자, 일단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밤입니다. 네,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래서 화폐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178페이지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은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가진 역할과 기능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연두 색깔 부분만 확인을 해보면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화폐는 경제적 교환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세무, 모든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척도,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뭔가를 나눠주는 혹은 뭔가를 구분해주는 그러한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역할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처럼 화폐는 상품을 교환할 때 쓰이는 수단인 동시에 가치의 척도 단위, 그리고 가치 저장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화폐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려면 결국은 사람들의 약속과 신용이 뒷바탕이 돼야 된다.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폐란 무엇인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경제학자들은 개념 자체를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화폐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그 화폐의 속성을 설명할 거래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19세기 후반의 고정경제학자들은 화폐의 기능을, 요건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지금 명시를 해둔 거예요. 화폐의 기능을 교환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화폐의 속성을 찾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맹거와 제본스라는 이 학자들이 물물 교환에 의한 교환 거래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교환의 매개로서 화폐가 출현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물물 교환에 의한 교환 거래의 불편함이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려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물건과 그다음 타인이 필요한 물건들이 서로 맞교환하기에 뭔가 어때? 이 거래가 성사가 되려면 서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해. 근데 그러기가 쉽냐 어렵냐?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건의 대가로 교환이 손쉽게 잘 이루어지는 물건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 이때 그 물건은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 세모는 요 아니라에다 표시해줘 얘들아. 왜 얘 여기 와 있니? 그래서 그 물건은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세모, 그것을 또 다시 교환함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필요로 한 제3의 물건을 얻기 위한 최상의 그러한 물건을 얻기 위한 교환의 매개의 수단으로서, 즉 그 교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화폐라는 건 이러한 교환의 매개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을 봐주시면은 경제학자들이 화폐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2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의 기능만 한다면 화폐의 형태는 굳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냥 교환하는 매개라면 굳이 형태로까지 나타날 필요는 없을 거야. 상품이 단순한 징표나 지불 약속만으로도 교환의 매개 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요까지 괄호 묶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예를 들어 오늘날 세계 전체의 화폐 총량은 약 60조 달러이지만 주화 지폐의 총액은 6조 달러 미만이래요. 즉 한마디로 이 화폐 총량에 비하면은 지폐의 총액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거죠. 많은 건 아니죠. 화폐 총량의 90% 이상, 즉 은행 계좌에 나타나는 50조 달러 이상의 액수는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 거예요? 굳이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 기능만 한다면 화폐의 형태가 굳이 물리적으로 딱히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거래는 하나의 컴퓨터 파일에 들어있는 전자데이터를 다른 파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문단에선 교환의 매개물로서의 화폐가 가지는 특징인 겁니다. 그쵸? 3문단으로 가볼게요.
또한 화폐는 화폐의 기능 두 번째 들어갑니다. 경제적 교환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채무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이에요. 이 채무도 네모 쳐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채무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서의 기능. 채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이제 빌린 것을 갚아야 되는 의무, 그쵸? 그런 채무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는 척도,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의 가치는 경제 주체로 하여금 어떤 재화를 소유하고 싶게끔 만드는 원천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가치, 그 다음 교환가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사용가치는 내가 어떤 재화를 직접 사용해서 효용을 얻는 거고 교환가치는 그 재화로부터 직접 효용을 얻을 수는 없지만 사용가치가 있는 다른 물건과 또 교환할 수 있기에 생기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주의할 건 교환의 매개로서의 화폐는 경제에서 그 자체의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존재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교환의 매개로서의 화폐의 역할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환의 매개로서 봤을 때는 교환의 가치의 의미와 같이 결국은 경제에서 그 자체의 사용가치가 거의 없어. 사실상은 그 재화로부터 직접 효용을 얻기보다는 다른 재와 교환할 수 있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는 다른 사물들의 사용 가치의 지정자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쵸? 말 그대로 지정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화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 불가능한 것들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교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화폐의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은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는 또 구분돼야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던 물물 교환의 경제에서도 시장에서 교환되는 물건들 사이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공통의 가치 척도를 만들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할 때도 너무 손해보는 장사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름대로 물건들 사이에 교환 비율, 어느 정도의 척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다시 말해, 교환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음에도 가치 척도로 기능하는 화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위의 말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에서 교환의 매개로서의 화폐라는 거, 즉, 사용 가치가 거의 없는 존재라는 건 화폐를 직접 사용해서 효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폐를 통해 필요로 하는 다른 재화를 얻게 됨으로써 효용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환의 매개로서의 화폐는 직접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폐를 통해 필요로 하는 다른 재화를 얻음으로써의 효용을 얻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3문단의 내용은 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가진 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한편 화폐의 기능 세 번째는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교환의 매개로 화폐가 기능하면서 가능해진 간접 교환이 시간과 공간 차원으로 보다 넓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대요. 다시 말해서 가치의 저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예를 들어서 여기 괄호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선생님 왜 괄호를 묶다 말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축으로 현재의 소비를 아껴서 마련된 자금이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라면 시간적 측면의 가치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국인이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국내에서의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집과 자동차 등을 팔아 화폐로 교환하고 이를 외국 화폐로 교환한 후에 외국에서 살게 될 집을 마련한다면 이거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교환이라고 볼 수 있다. 괄호 닫으시고. 그쵸? 자, 이처럼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교환의 매개로 화폐가 가능해진 이런 간접 교환이 시간과 공간 차원으로 보다 넓어진 공간 차원으로 보다 넓어진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화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도 가치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화폐를 특히나 저장 수단으로 쓰는 특징적인 이유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저장과 보관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들고 명목 가치가 일정하기 때문이래요. 명목 가치라는 건 재화, 서비스의 물가가 상승할 때 장래의 각 시점에서 상승한 금액,
이게 나름 이제 일정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높은 물가 상승이 발생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져. 자, 화살표들을 해주셔야 되겠죠. 떨어져서 그 실질 가치의 변동이 심해지면 가치 저장의 기능은 역시 현저히 감소하게 된답니다. 그냥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폐를 저장 수단으로 쓰는 이유는 결국은 비용도 적게 들고 명목 가치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과 보편성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실질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가치 저장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다. 왜냐면 미음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떨어져서 그 실질 가치의 변동이 너무 심해지면 가치 저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가치 저장으로서의 이 화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려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일정하게 변동이 심하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 미음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입니다. 그럼 세 가지 기능을 다 봤으니까 마지막 오문단에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처럼 화폐는 상품을 교환할 때 쓰이는 수단인 동시에 가치의 척도 그리고 가치 저장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화폐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람들이 그 용도에 대해 우선 의견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금속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화폐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로 동의 혹은 약속을 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약속을 해야 그게 서로 뭐 돼요?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이행될 때 화폐는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위에 나온 이 세 가지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하려면 결국은 뭐 해야 돼? 사람들 간에 서로 의견,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서로 서로 약속에 의거해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화폐를 축적할 때는 돈으로 통용되는 세부치나 종이의 조각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에 대한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치 부여한 서로 일치하게 의견을 같이하여 부여한 그 신용의 가치들이 서로 쌓아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화폐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전제에 대한 얘기. 자, 그럼 주제는 뭐예요? 화폐의 기능과 역할 세 가지를 봤고, 그래서 화폐의 개념과 가치, 이 가치가 제대로, 이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결국 사람들 간의 가치 부여와 그리고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해보면, 화폐란 뭐냐라고 맨 처음에 봤을 때 화폐의 역할과 기능, 속성을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을 통해서 속성을 설명해줘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교환의 수단, 두 번째 가치 척도, 그 다음 세 번째 가치 저장의 도구. 그래서 교환의 수단은 맹거와 제본스라는 이러한 학자들이 물물 교환에 의한 교환 거래의 불편함을 극복을 위해 교환의 매개로서 화폐가 출현했다라고 이제 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만 기능할 경우는 굳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의 예를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이제 화폐의 기능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가치 척도 단위, 경제적 교환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세무나 물건의 가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척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가치를 나눠 보았는데, 사용 가치는 재화를 직접 사용해서 효용을 얻을 수 있기에 얻는 가치. 그 다음 교환 가치는 사용 가치가 있는 다른 재화 교환화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생기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폐는 그 자체의 사용 가치는 거의 없는 존재. 왜냐면 교환 가치로서 교환의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제 화폐는 사용 가치는 거의 없는 존재로서 다른 사물들의 사용 가치의 지정자, 뭔가를 지정해주는 존재로서 다른 재와 교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가치 저장 도구. 가치 저장 기능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교환의 한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의 가치 교환으로서 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고, 이러한 가치 저장 도구로서의 화폐 기능을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결국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 부여에 합의를 해야 된다. 탕탕탕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돈 얘기는 했지만, 네.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막 경제처럼 막 그런 복잡한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화폐의 역할, 기능에 대한 얘기니까 약간 입문처럼 여러분들이 내용 정보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독서도 마무리했고요. 우리 문학으로 또 고고싱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